어머니는 저희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잖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칠순날 허름한 금강산 뷔페에서 49,900원짜리 스카프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모의 칠순엔 5성급 호텔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선물했죠. 그 모습을 본 박순애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5성급 호텔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로 지옥 같은 나를 되돌려주기로 말이죠. 지금부터 그들이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 무시했던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장 골목 깊숙한 곳, 금강산 뷔페라는 낡은 간판이 12월의 찬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순애의 칠순, 인생에서 손꼽히는 큰 잔칫날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순애는 분홍색 한복 치맛자락을 붙잡고 뷔페 입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뷔페 안쪽에서는 동네 지인들이 어색하게 앉아 빈 접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뷔페 직원이 슬그머니 눈치를 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기 20분이나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실 건가요? 음식 다 식습니다. 아드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워낙 바빠서 그래요. 금방 올 거예요, 금방. 순애가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초조한 손은 한복 옷고름만 3개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을 40분이 훌쩍 넘겼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번쩍거리는 검은색 외제 차 한 대가 뷔페 앞 좁은 골목을 떡하니 막아섰죠.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 김정훈과 며느리 최지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병원에 VIP 손님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정훈이 영혼 없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눈은 이미 뷔페의 촌스러운 간판을 훑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며느리 최지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명품 핸드백으로 코를 팍 막아버렸습니다. 어머, 여보,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야?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아니야? 아, 인터넷 보고 예약한 건데 사진보다 훨씬 구리네. 지수가 바닥에 오물이라도 묻을세라 발을 동동 구르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려버렸죠.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들어가자. 안에 손님들 다 기다리셔. 아, 어머님, 저희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예약도 해드리고 돈도 다 내드렸잖아요. 순애가 거의 울다시피 사정하며 두 사람을 끌고 뷔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던 지인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색하게 박수를 쳤어요. 아이고, 순애. 자식분들이 드디어 오셨네. 저분이 강남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 훤칠하다. 하지만 정훈과 지수는 지인들의 인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한 뭉텅이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이 테이블 좀 봐. 끈적끈적해. 여보, 기다려. 내가 의자 닦아줄게. 지수는 물티슈로 테이블과 의자를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따로 챙겨온 고급 생수병을 따서 수저와 물컵을 씻어내기까지 했죠. 지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게 뭔 짓이래? 강남 사모님은 다르다더니 유난도 저런 유난이 없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순애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 병원 일을 돕다 보니까 그 깔끔병이 도져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때 순애의 오랜 친구인 옆집 할머니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자, 우리 순애.
남편 일찍 보내고 저 아들 하나 의사 만들려고 새벽 4시부터 20년을 넘게 반찬 가게에서 순덕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적인 축사를 이어갔지만 정우는 테이블 밑으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너희 어머니 고생하신 거. 순덕의 축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순애가 보다 못해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정우는 아, 왜요? 하며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민망하게 축사가 끝나자 정훈이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작은 백화점 쇼핑백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선물이요. 칠순 축하드려요. 순애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어요.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준비했어. 바쁠 텐데. 고맙다, 아들아.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은 순애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이 시린 형광빛 주황색 스카프. 누가 봐도 땡처리 매대에서나 팔 법한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심지어 가격표를 급하게 떼어낸 자리에 세일가 49,900원 스티커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지인들의 시선이 그 스티커 자국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 색깔 참 곱다. 꼭 단품 같네. 순애는 황급히 선물 상자를 닫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늦어져 죄송하고요. 음식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순애가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수가 지훈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8시 청담동 예약 잊었어? 지금 출발해도 늦겠어. 정훈도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저희가 저녁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뭐, 벌써? 아니, 이제 막 갈비찜 나온다고 했는데 밥 한 숟갈도 제대로 안 먹고. 순애가 다급하게 매달렸지만 지수는 이미 뷔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지수가 보란 듯이 손만 까딱 흔들며 나가버리자 정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따라 나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대로 밥 사드릴게요. 싸늘한 정적만이 뷔페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검은색 외제차가 부앙 하는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지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 가방을 챙겼습니다. 순애야, 우리도 그만 가볼게. 칠순 정말 축하해. 아드님이 정말 바쁘시네. 허.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순애는 텅 빈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뷔페 사장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남은 갈비찜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싸가세요. 아드님 드린다고 제일 좋은 부위로 부탁하셨는데. 그 말에 순애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의사 만든다고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갓진 동네 찐빵을 사들고 아들 집에 갔을 때가 떠올랐죠. 어머님, 이런 불량식품을 왜 사오시는 거예요? 이거 길거리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세균 덩어리. 지수는 순애가 보는 앞에서 찐빵 봉지를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찐빵, 그리고 오늘 받은 형광색 스카프가 순애의 머릿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습니다. 순애는 차가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아들이 던져준 49,900원짜리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12월의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아들 의사 만들고 남은 것이라곤 이 촌스러운 스카프 한 장과 뼛속까지 시린 굴욕감뿐이었죠. 악몽 같던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정 마당에서는 이미 할머니 대여섯 분이 모여 왁자지껄 윷놀이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큰 순애의 오랜 친구 오숙자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머, 순애야, 칠순 잔치 잘했어? 내가 딸이랑 해외여행 다녀오느라 못 갔잖아. 미안해. 근데 칠순 잔치를 어디서 한 거야? 강남 의사 아들이 삐까뻔쩍하게 해줬지? 숙자가 호들갑을 떨며 자기 옆자리를 팡팡 내리쳤습니다. 순애는 속이 쓰렸지만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유, 뭘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 한 끼 먹었어. 조촐해? 아이고, 이 겸손한 사람. 근데 순애야, 너희 사돈 칠순 잔치도 진짜 대박이었더라.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쌈 싸먹던 상추를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했길래 대박이요? 아니 글쎄요. 어제 우리 딸이 더 헤븐 호텔에서 찍은 사진 보내줬는데 아주 입이 떡 벌어지던데. 순애는 좋겠네. 사돈댁 칠순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줬으면 지 엄마 칠순은 오죽했겠냐고. 순애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사돈 칠순이요? 그게 무슨 어제였다고?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숙자가 뭐가 그리 신나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머, 얘 웬일이니? 너 몰랐어? 우리 딸이 내 며느리 지수랑 친하잖아. 어제 SNS에 난리가 났었다는데 내 아들 정훈이가 장모님 칠순 잔치를 아주 그냥 무슨 여왕님 대접하듯 해줬던데. 뭐라고? 자, 봐봐. 내가 사진도 받아놨지. 숙자가 신이 나서 핸드폰을 순애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이 샹들리에처럼 쏟아져 내리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 사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하객들이 최고급 코스 요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죠. 순애는 사흘 전 10명 남짓 모여 앉아 식어 빠진 잡채를 뒤적이던 금강산 뷔페의 누런 형광등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숙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휙 넘겼습니다. 이것 봐. 며느리 지수랑 사돈 어른이야. 어머, 한복에 저 반짝이는 것 좀 봐. 저거 다 보석 아니니? 여기서 잔치한 거 다 합치면 우리 아파트 전세금은 나오겠다. 사진 속 며느리 지수는 눈부신 비단 한복을 입고 그녀의 엄마 윤혜경은 값비싼 분홍색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기도 모르게 며칠 전 입었던 몇 번이나 꿰맨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낡은 분홍 한복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이고 순애야, 이게 진짜야. 넌 기절하지 마라. 숙자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끔하게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김정훈이 활짝 웃는 장모 윤혜경에게 번쩍거리는 자동차 키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거 제네시스 G90 아니야. 우리 사위가 저거 산다고 1억 5천 줬다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의 외침에 순애의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 그리고 자신에게는 세일 스티커 자국이 선명한 49,900원짜리 형광색 스카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차갑게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정훈이가 장모님한테도 저렇게 잘하네. 차를 척척 사주고. 우리 딸도 정훈이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게. 순애야,
넌 정말 아들 농사 잘 지었어. 근데 넌 뭘 받은 거야? 장모가 차를 받았으면 넌 아파트라도 받은 거야?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아들에 대한 칭찬 소리에 순애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때 숙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순애야,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모든 할머니의 시선이 순애의 얼굴로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자신은 동네 허름한 금강산 뷔페에서 49,900원짜리 스카프를 선물로 받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죠. 순애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황급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 내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몸이 좀 안 좋네. 아이고, 그랬구나. 집에 들어가서 쉬어. 요즘 독감도 유행이라던데. 순애는 더 이상 단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나 먼저 갈게. 집에 가스불을 올려놓은 것 같네. 다음에 봐. 순애는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노인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할머니들의 감탄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1억 5천이라니 나도 저런 사위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찬바람이 뺨을 세차게 때렸지만 순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칠순 잔칫날 갈비찜도 나오기 전에 도망치듯 떠났던 아들 부부. 장모를 위해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선물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모습. 자신은 그들에게 완벽하게 부끄러운 짐이었고 사돈댁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빛나는 존재였던 겁니다. 가로수에 기댄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돈의 칠순잔치가 안겨준 충격과 배신감. 그 뜨거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박순애의 빌라에 더 혹독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그날 밤 펑하는 굉음과 함께 20년도 더 된 낡은 보일러가 완전히 터져버린 겁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3겹이나 뒤집어 썼지만 새벽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턱이 덜덜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 김정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나다. 보일러가 터졌어. 지금 집이. 어머니, 지금 VIP 고객 수술 중이라 바빠요. 30분 뒤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우는 다급한 순애의 말을 끊어버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AS 센터에 겨우 전화를 연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보일러 터진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빨라도 3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3일이요? 이 추위에 나더러 얼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임시 난방기구라도 구해보세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던 순애의 머릿속에 몇 년 전 아들이 무심하게 뱉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개원할 때 VIP 환자분이 선물로 준 고급 전기 히터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창고에 그냥 처박아뒀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 그거라도 가져와야 내가 살지. 순애는 겹겹이 옷을 껴입고 버스에 올라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정훈 에스테틱 의원이 있는 번쩍거리는 통유리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순애의 낡은 운동화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 2명이 대놓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룩 묻은 패딩 점퍼에 시장에서 산 털모자. 그들의 눈빛은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는 듯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저기요, 뭐하러 오셨어요? 예약 안 하셨으면 상담 안 되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껌을 짝짝 씹으며 턱짓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김정훈 원장님 좀 만나러. 원장님이요? 지금 VIP 고객 상담 중이라 안 돼요. 예약 잡고 다시 오세요. 다른 직원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칠 뿐 순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청담동 콜? 콜? 원장님이 오늘 3억짜리 수술단에서 기분 좋다고 법인카드로 쏘신대. 순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자 순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김정훈 원장 어머니예요. 순간 로비에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네, 어머님이시라고요? 한 직원이 허둥지둥 내선 전화를 돌렸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VIP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훈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정훈은 다른 VIP 고객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애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그녀를 병원 구석의 좁고 어두운 상담실로 거의 밀어넣다시피 끌고 들어갔죠. 문이 쾅 하고 닫히자마자 정훈이 억눌린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어머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병원 이미지 뭐가 되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피하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굴욕, 사돈의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 그리고 방금 겪은 직원들의 노골적인 멸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순애는 히터를 달라는 말도 잊은 채 꽁꽁 얼어붙은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아!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등을 맞은 김정훈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 4시부터 찬물에 손 담가 반찬 만들고 내 의대 등록금 모자라서 그깟 전세금까지 빼서 사글세로 옮겼는데.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70평생 쌓인 서러움이 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터져서 얼어 죽게 생겼다고 전화했는데 넌 전화 한 통이 없어? 사돈 칠순애는 1억 5천짜리 차를 사주면서 이 어미는 49,900원짜리 스카프가 다야? 순애가 울부짖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 다 들려. 지수는 방 안의 순애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순식간에 굳혔습니다. 노골적인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어머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 지금 바쁜데 전화로 이야기하시지. 그 얼음장보다 차가운 말투에 박순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우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을. 정훈이 상담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이 VIP 고객들 줄줄이 소개해 주시는 거 모르세요? 이 병원이 지금 이 강남 한복판에서 버티는 게 다 처가 덕분이라고요. 순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는데요? 의대 등록금, 그거 몇 푼 보태준 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병원 개원할 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보태주셨어요? 순애가 경악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럼요. 지수 아버님은 병원 자금에 VVIP 고객 리스트까지 챙겨주시는데 어머니는요? 순애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의대 보내고. 아, 그게요? 그건 이 세상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게 뭐 대단한 벼슬이에요? 정훈의 잔인한 말에 순애가 기가 막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정훈이 그동안 숨겨왔던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본심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정훈이 자신의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잖아요. 그 곰팡내 나는 낡은 빌라 한 채 말고는 아무것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순애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정훈아, 너 지금. 벽에 기대어 있던 최지수가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훈 씨 말이 맞잖아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창피하게 이런데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지수야, 너. 제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어머님은 뭐가 있으세요?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수의 말에 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을 인정하세요. 저희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병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순애는 돈과 지위 앞에서 괴물처럼 변해버린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70평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40년을 넘게 희생한 세월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자 지수가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우시면 어떡해요. 그 얼굴로 나가면 환자들이 오해한다고요.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히터는 사람 시켜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들은 여전히 보일러가 터진 집보다 병원 이미지만 걱정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꽁꽁 얼어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얼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과 동시에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정훈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한 어머니의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이 스카프는 가져가셔야죠. 지수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순애를 향한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이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순애는 아들이 내뱉은 말을 되새겼습니다. 물려줄 재산도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순애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터져 얼음장 같은 낡은 빌라. 하지만 이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바로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녀의 마음이었죠. 무릎 담요를 덮고 덜덜 떨던 순애 씨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어느 순간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지독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자개장롱으로 향했어요. 장롱 맨 아래 서랍, 낡은 겨울옷들 밑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죠. 그 안에는 낡아빠진 폴더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폰을 보는 순간 수십 년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합병원 VIP 병실, 유성홀딩스의 김승현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순애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순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세요. 제발, 기운 빠져요. 순애 씨가 울며 말렸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들어줘. 내가 저 어리석은 아들놈을 시험해 보려고 유성홀딩스의 모든 것을 당신 이름으로 돌려놓았어. 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가 어떻게...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장기철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5년 전에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주회사 유성홀딩스의 실소유주는 박순애 회장님입니다. 김 회장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 회사의 존재를 아는 순간 정훈이가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냥 당신은 평범한 어머니로 저놈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봐주면 돼. 회사 운영은 믿을 수 있는 장 실장이 할 거니까. 하지만 만약 저놈이 돈에 눈이 멀어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김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땐 당신이 직접 그놈을 심판해도 좋아. 그날 이후로 장 실장은 성실히 유성홀딩스를 운영했습니다. 아들이 날이 갈수록 돈에만 집착하는 속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다시 회장직으로 돌아갈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 그녀가 아끼지 않은 것은 의대 학비였습니다. 가난한 척하는 자신의 연극 때문에 꿈을 이루려는 아들이 진로를 포기하는 일만큼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정훈을 그렇게 길러냈지만 아들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서서히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온 순애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유성홀딩스 비상연락망이라고 적힌 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장기철 실장 단 하나의 이름만 저장되어 있었죠. 순애 씨가 떨림 없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도 울리기 전에 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장기철입니다. 10년 만입니다. 장 실장님, 나예요. 순애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까? 그래. 남편의 유언, 그 지긋지긋한 연극은 오늘부로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장 실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유성홀딩스의 모든 것이 회장님의 손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가 냉골 바닥을 쳐다보며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내 며느리 친정, 동규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최동규 사장 말입니까? 그래요. 그 인간들이 수년간 서민들 피 빨아먹으며 저지른 비리, 탈세, 불법 하도급, 모조리 조사해주세요. 뉴스 헤드라인으로 장식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즉시 법무팀과 감사팀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순애의 눈에 사돈의 호화로운 칠순 잔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더 헤븐 호텔. 네, 며칠 전 며느님 친정 칠순 잔치가 그 호텔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지 알아봐줘요. 장 실장이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인수팀 소집하겠습니다. 마침 코로나 유동성 위기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순애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장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드님과 며느님께는? 순애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더 망가질 게 뻔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기자마자 대한민국 재계 1위 유송홀딩스 본사 50층 컨트롤 타워가 붉은 비상등으로 번쩍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30분 만에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인수팀장이 장기철 실장 앞에 모였습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장 실장이 화이트보드에 동규건설과 더 해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순애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순애의 낡고 차가운 빌라방. 순애 씨는 낡은 폴더폰을 다시 금고에 넣고 닫았습니다. 물려줄 재산도 없잖아요. 아들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젠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죠. 그래, 정훈아. 지수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재산이 어떤 건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차가운 방안,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내린 얼음장 같은 심판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유송홀딩스 본사 50층의 컨트롤 타워는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법무팀과 감사팀은 이미 밤샘 작업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올렸죠. 책상 위에는 동규건설이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차장님, 최종 자료입니다. 동규건설 탈세 규모만 총 340억 원입니다. 법무팀 차장이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불법 하도급을 통한 중간 마진 착취가 120억,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뿌린 비자금이 80억. 법무팀장이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루가 되어 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내일 아침 당장 현금 흐름이 막히면 연쇄부도입니다. 새벽 6시 정각. 모든 증거 자료는 익명의 제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특별조사국과 검찰 반부패 수사부에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USB와 하드카피 자료가 담긴 2개의 봉투가 정확한 경로를 통해 수사기관 책상 위에 올라갔죠. 오전 9시 국세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 접수된 제보 자료 봤습니까? 증거가 이토록 명확하고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 탈세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 즉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동시에 검찰 반부패 수사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명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대형 비리입니다. 국세청과 공조에서 오늘 당장 모조리 털어버리겠습니다. 오후 2시 동규건설 본사 빌딩 앞.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찰과 국세청 차량 10여 대가 빌딩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죠. 동규건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 떼세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지금 사장님께 연락드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있는 최동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최동규는 최고급 사장실에서 골프채를 들고 퍼팅 연습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동규 씨, 탈세 및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너희들 지금 누군 줄 알고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내 변호사, 최동규가 골프채를 떨어뜨릴 새도 없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찰컥하고 채워졌습니다. 이거 안 나? 이거 나.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최동규는 그대로 질질 끌려나갔고 동시에 회사 전체가 이잡듯 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단 한 사람, 최지수는 바로 그 시각 강남의 최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지수야, 너희 어머님 칠순 파티 사진 SNS에서 봤어. 더 헤븐 호텔? 진짜 대박이더라. 완전 상류층 라이프야. 지수가 우아하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습니다. 어머, 봤어? 우리 엄마가 워낙 격조 있으시잖아. 호텔도 근사했지만 우리 정훈 씨가 1억 5천짜리 차 선물해 준 게 하이라이트였지. 호호. 그녀가 방금 찍은 샴페인 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류층의 여유로운 브런치. 행복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르르릉. 지수의 어머니 윤혜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브런치. 지수야, 큰일 났어. 내 아빠가 잡혀갔어. 전화기 너머로 윤혜경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잡혀가? 나도 몰라. 검찰이랑 국세청에서 때로 몰려와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갔어. 집이랑 회사 싹 다 뒤지고 있어. 어떡해, 지수야. 우리 이제 어떡해. 지수의 손에서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1초 만에 화면 전체가 속보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동규건설 최동규 대표 긴급 체포 340억 원대 역대급 탈세 혐의. 속보 동규건설 본사 및 자택 전면 압수수색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카페에 있던 친구들도 지수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수야, 이거 내 아버지 회사. 방금까지 SNS에 자랑하더니 웬일이니? 지수는 창피함도 있고 허둥지둥 김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빠가 잡혀갔대. 뉴스에 나왔어. 병원에서 VIP 환자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던 김정훈도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왜? 김정훈이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자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병원 운영 자금부터 VVIP 고객 명단까지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 주던 가장 든든한 기둥은 바로 처가의 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단 몇 시간 만에 뿌리째 뽑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동규건설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전국 10여 개 건설 현장이 일제히 중단되었고 하청업체들의 비명이 빗발쳤죠. 최지수는 황급히 SNS에 올렸던 칠순 파티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녀 집안의 몰락 소식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집안인 동규건설이 34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공중분해되던 바로 그 시각, 박순애의 또 다른 복수극, 더 헤븐 호텔 인수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성홀딩스 본사 인수팀 회의실에는 호텔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팀장님, 더 헤븐 호텔의 소유주 블루벨 개발의 재무 상태 분석 완료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부채 규모만 총 680억 원입니다. 인수팀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이미 제1금융권에서는 450억 원어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기철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블루벨 개발이 파산 직전이라 저희가 부실채권을 싹쓸이해버리면 호텔은 그냥 넘어옵니다. 장 실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제1금융권 부실채권 부서 전부 접촉하십시오. 유송의 자금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음 날 유송홀딩스의 막대한 현금이 시중은행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450억 원의 부실채권은 단 하루 만에 유송홀딩스의 소유가 되었죠. 실장님, 부실채권 매입 완료. 유송홀딩스가 블루벨 개발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즉시 법원에 강제 경매 신청하십시오. 싹을 잘라버려야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더 헤븐 호텔의 공개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장에는 여러 투자자가 모였지만 유송홀딩스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더 헤븐 호텔, 시작가 300억 원, 400억, 450억. 경쟁이 치열해지자 뒤에 앉아있던 장기철 실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500억. 한 번에 50억을 올린 호가에 경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510억? 다른 업체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장 실장은 여유롭게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600억? 그 순간 경매장의 모든 경쟁자가 망치로 맞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600억? 60억? 낙찰. 유송홀딩스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직후 호텔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에는 유송홀딩스 회장 박순애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사돈 윤혜경이 1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 받으며 그토록 화려하게 자랑했던 바로 그 호텔이 이제 박순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장기철 실장은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박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호텔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장 실장님. 이제 심판의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철은 전화를 끊고 정훈 에스테틱 의원 관련 서류처를 들고 비서실을 불렀습니다. 강 차장, 지금 당장 자산관리부 팀장 연결하세요. 그리고는 정훈 에스테틱의 주소가 적힌 서류를 내려다보며 읊조렸습니다. 강남구 1234번지 10년 전 돌아가신 김 회장님께서 투자 면목으로 매입해 두신 그 퍼스트 에셋 빌딩이군. 지금 이 건물 명의도 박순애 회장님 명의야. 장기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 김정훈의 모든 신상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버젓이 병원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산관리부 팀장이 다급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실장님, 1234번지 빌딩 거는 보고서 올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죠. 7층 임차인 김정훈.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산관리부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실장님, 3개월 전부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만
본론만 말하세요. 7층 임차인 김정훈이 1년 전에 VIP 진료실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옥상 테라스를 무단 점거 30평 규모의 불법 증축을 감행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시정명령이 장기철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임대료는? 그것도 처가댁인 동규건설이 무너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 달까지 정확히 3개월 4,50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장기철이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완벽하군요. 자기 어머니 건물에 불법 증축을 하고 임대료도 안 내면서 그 모욕을 줬단 말이군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겠습니다. 그는 즉시 박순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최종 확인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아드님이 운영하는 병원 회장님 소유의 그 건물에서 무허가 증축에 임대료까지 석 달이나 밀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순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랬군요. 내 건물에서 나를 물려줄 재산도 없는 늙은이라고 멸시했던 거로군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장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아니요, 장 실장님. 순애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들을 우리가 새로 인수한 호텔로 초대해야겠습니다. 호텔로 말입니까? 네. 더 헤븐 호텔 스위트룸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네요. 장기철 실장이 순애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초대할까요? 건물 계약 위반 건으로 긴급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유송홀딩스 자산관리부 명의로 아주 엄중한 공식 문서를 발송해 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처가의 몰락으로 몇 달 동안 패닉에 빠져있던 김정훈의 병원으로 붉은 인장이 찍힌 유송홀딩스의 공식 통지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정훈 에스테틱 의원 리셉션 데스크에 등기우편 배달원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죠. 김정훈 원장님 앞으로 온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마침 VIP 환자에게 온갖 비싼 리프팅 시술을 끝내고 나온 정훈이 땀을 닦으며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송인 란에는 유송홀딩스 자산관리부라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과 함께 붉은색 법인 인장이 섬뜩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송홀딩스? 뭐지?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뀌었나? 정훈이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대 위반 사항 통보 및 즉각 퇴거 논의를 위한 긴급 소환장. 뭐라고? 소환장? 정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차인 김정훈 중대 위반 사항, 무허가 불법 증축, VIP실 확장, 30평 초과, 임대료 3개월분 연체, 총 4,500만 원,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연체료 전액 일시 상환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즉각 퇴거 및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 정훈의 손이 종이장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마지막 문구였죠. 긴급 협의 소환. 장소 더 헤븐 호텔 로열 스위트룸. 일시 내일 오후 7시. 불참시 본 통보를 최종 고지로 간주.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함. 더 헤븐 호텔? 스위트룸? 아니, 건물주가 왜 호텔에서 만나자는 거야? 정훈이 당황하며 병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병원 이 건물.
건물주가 누구예요? 당장. 아, 원장님. 잠깐만요. 유송홀딩스로 되어 있네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송홀딩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업 정보에 정우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죠. 자, 자산 규모 5조 원,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자신이 감히 그런 거대 기업의 건물에서 불법 증축을 하고 임대료까지 밀렸다는 사실. 당장 병원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최지수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끝났어. 우리 이제 다 끝났다고.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구속 연장됐어. 회사 자산 600억 싹 다 동결되고 우리 집, 강남에 있는 우리 집까지 압류 딱지 붙었단 말이야. 지수가 핸드폰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온통 동규건설의 몰락과 최동규 일가에 대한 후속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죠. 이런 젠장, 어떻게 모든 게 한꺼번에. 정훈이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을 때 지수가 그의 손에 들린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건 또 뭐예요? 유송, 홀딩스에서 온 거야. 우리 병원 건물이 그 사람들 거래. 지수가 통지서를 빼앗아 읽더니 숨도 못 쉴 듯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송, 홀딩스?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 그렇게 만든 곳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지독한 공포감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처가의 몰락과 자신의 병원 위기가 같은 날, 같은 이름 유송홀딩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여보, 이거 우연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들고 이제 우리 차례야. 지수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그 무서운 회장이 대체 누군데 왜 우리를 더 해븐 호텔로 부르는 거야? 거긴 우리 엄마 칠순 잔치했던 곳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가야 해. 안 가면 우린 정말 끝장이야. 가서 빌어야 해. 모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녁 김정훈과 최지수는 마치 장례식장에 가듯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더 해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선물하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여보, 여기가 우리 엄마 칠순 파티했던.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김정훈 씨, 최지수 씨 맞으십니까? 유송홀딩스 보안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표정은 쇠사슬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을 뵙기 전 보안 절차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기기를 이쪽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네. 아니, 병원에서 응급 전화가 올 수도. 정훈이 약한 목소리로 저항했지만 보안 요원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거부하시면 미팅은 즉시 취소되며 내일 아침부로 병원은 강제 집행됩니다. 두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순순히 핸드폰을 내놓았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수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그 회장이 우리를 아예 죽이려는 건 아닐까? 쉿! 무슨 소리야?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자. 살려달라고 빌자. 그것밖에 없어.
띵! 마침내 최고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화롭다 못해 위압감이 느껴지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스위트룸의 거대한 황금색 문 앞까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고 하자 지수가 공포에 질려 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두 사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서로의 차가운 손을 굳게 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거대한 문을 밀었습니다. 그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김정훈과 최지수는 그 자리에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깔려 있었고 그 야경을 등지고 박순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낡은 분홍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듯한 최고급 네이비 실크 정장, 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장기철 실장이 태블릿 PC를 든 채 공손히 서 있었죠. 몇 달 전 금강산 뷔페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 언니? 김정훈이 귀신이라도 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벌레를 보듯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장기철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정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정훈 씨, 최지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유송홀딩스 비서실장 장기철입니다. 장 실장이 정중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신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당신이 3개월치 임대료 4,500만 원을 연체한 그 강남 빌딩의 소유주이십니다. 정훈과 지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장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며느님의 부모님 칠순잔치 장소인 이 더 헤븐 호텔의 신임 회장이시자 대한민국 재계 10위 유송홀딩스의 실소유주 박순애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뇌가 정지된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지? 여보,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은데? 최지수가 먼저 히스테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빠 회사는 그럼 뭐예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기철 실장이 태블릿 PC 화면을 톡 하고 켰습니다. 동규건설의 340억 원대 탈세 증거와 비자금 내역. 모두 저희 유송법무팀에서 수집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그제야 김정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가의 몰락, 자신의 병원을 옥죄어 오던 압박,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소원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 경멸했던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김정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썩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쨌든 지금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김정훈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최지수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죠. 그녀 역시 허둥지둥 정훈의 옆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아버지 감옥에서 빼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두 사람의 처절한 애원이 펜트하우스를 울렸지만
박순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싼 구두 굽소리가 또각, 또각 심판의 발소리처럼 울렸죠. 순애가 김정훈의 턱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 순애가 그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물려줄 재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김정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2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 담가 반찬 팔아번 돈으로 너를 이 자리까지 의사로 키워놨더니 이 어미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이게 다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었는데 참 안타깝구나. 김정훈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장기철 실장을 돌아보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 실장, 저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금 즉시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시행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내 건물에서 당장 끌어내세요. 장기철 실장이 즉시 인터콤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스위트룸으로 전원 올라오십시오. 1분도 되지 않아 거구의 보안 요원 4명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습니다. 저 2사람을 호텔 밖으로 정중하게 내보내세요. 김정훈과 최지수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2사람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김정훈이 끌려나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박순애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본 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으악. 정훈 씨, 여보. 쾅.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한동안 복도에서 2사람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에 반짝였지만 순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기철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순애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장 실장님. 그녀의 눈에는 어머니의 슬픔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송홀딩스 회장의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렸죠.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순애가 내뱉은 그 차가운 한마디,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짐짝처럼 쫓겨난 바로 다음 날 오전 9시 김정훈의 정훈 에스테틱 의원의 유송홀딩스 법무팀과 강제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정훈 씨,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즉시 퇴거 명령입니다. 법원 집행영장입니다. 강제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자 정훈이 절규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환자들이 수술 예약이 잡혀 있다고요. 하지만 병원의 값비싼 의료기기들에는 이미 붉은색 압류 딱지가 착착 붙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VIP실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억 원입니다. 이미 접수됐습니다. 12억이요? 12억? 그런 돈이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귀하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모두 드러내세요. 정훈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사실은 처가 돈으로 쌓아 올린 병원, 비싼 기계들, VIP 환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재앙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료인 협회에서 차가운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김정훈 의사, 불법 의료시설 운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 6개월 정지 처분에 처합니다. 뭐라고요? 면허 정지. 정훈이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지수는 압류당한 친정 집 앞에서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었습니다. 최지수 씨, 당신 아버지 보증선 돈 15억, 당신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전 몰라요. 아빠가 한 짓이잖아요. 이거 나요. 가족이면 연대 책임이야. 이 여자 핸드백부터 빼서. 그날 저녁 정훈이 임시로 숨어든 허름한 고시원 방.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온 지수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김정훈 씨. 이거 도장 찍어.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 지수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그래, 이혼. 더 이상 의사 면허도 잘리고 12억 빚더미에 앉은 놈이랑 같이 살 이유 없잖아. 안 그래? 당신이 이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지수가 이혼 서류를 정훈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어머님한테 빌든 말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해. 우린 이제 남남이야. 야, 너 이리 안 와. 정훈이 매달렸지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훈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호텔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훈이에요. 어머니.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훈은 보안팀의 손에 이끌려 호텔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렇게 정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박순애는 더 해븐 호텔 정문에 섰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그 화려했던 더 해븐 호텔 현판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송재단이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죠. 남편 김승현 회장의 호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기철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호텔 건물 전체를 재단에 출연하는 서류와 노인 복지시설 허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순애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장 실장님, 아니, 이제 장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과분한 자리입니다, 회장님. 장기철, 아니 장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우송재단의 성대한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그 5성급 호텔은 이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원과 복지센터로 다시 태어났죠. 출범식에는 순애의 오랜 동네 친구들이 귀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옆집 순덕 할머니가 첫 번째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순덕 언니, 이제 춥고 외롭게 혼자 지내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순애가 순덕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순애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줄이야. 저도 외로웠어요, 언니. 이제 우리 여기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순애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정훈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고시원을 나온 최지수.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아버지 회사 피해자들이 그녀를 연대 보증인으로 고소했고 그녀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한때 강남 브런치 카페를 전전하던 그녀가 갈 곳은 결국 구치소에서 나온 어머니 윤혜경이 숨어 지내는 곰팡 내 나는 지하 월세방뿐이었죠. 엄마, 이게 다 그 할망구 때문이야. 박순의 그 여우 같은.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 아빠가. 두 모녀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그때 빚쟁이들이 지하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최지수. 너 오늘 우리 돈 안 갚으면 여기서 머리카락 다 뽑힐 줄 알아. 지수와 윤혜경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결국 지수는 신분증도 없이 식당 주방에서 숨어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하필 금강산 뷔페보다 더 허름하고 지저분한 시장통의 순댓국밥집입니다. 한때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던 그녀가 이제는 손님들이 뱉어놓은 깍두기와 돼지뼈를 치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 거기 새로 온 아줌마. 뭐해? 손님이 물 달라잖아. 빨리 안 가? 주방 이모의 호통에 지수가 놀라 물주전자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이 익어? 혹시 저번에 SNS에서 난리 났던 그 동규건설 딸내미 아니야? 한 손님이 지수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비웃기 시작했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네. 맞아. 사기꾼 집안. 내 아빠 때문에 우리 오빠 공사대금 다 날렸어. 이 나쁜 년. 손님들이 지수를 둘러싸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습니다. 지수는 뜨거운 국밥 그릇들 사이로 내동댕이 쳐지고 손님들이 뱉은 침과 음식물 쓰레기 속에 파묻혔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한때 불량식품, 세균 덩어리라며 찐빵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녀는 이제 그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김정우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의사 면허가 정지가 풀렸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잡일 뿐이었죠. 어이, 김정훈 씨, 거기 103호 화장실 바닥에 오줌 자국 그대로잖아. 의사였다고 뺀질거리지 말고 똑바로 닦으라고. 젊은 간호조무사의 날카로운 호통에 정훈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닦겠습니다. 점심시간 요양병원 구석 식당에서 혼자 식판을 비우던 정훈의 눈에 벽에 걸린 TV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우송재단이 오늘 출범해 큰 화제입니다. 박순의 이사장은 개인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정훈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TV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수많은 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저 역시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어머니 중 한 명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철컥. 김정훈의 손에서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TV 속의 박순애는 그가 기억하던 곰팡내 나던 빌라의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며 무엇보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김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였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깟 돈과 체면 때문에 짐승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정훈은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렸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3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바뀌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죠.
박순애의 우송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인 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더 헤븐 호텔이었던 건물은 이제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마지막 천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송재단이 지방에 낙후된 요양원 10곳에 의료 장비를 기증하는 날이었습니다. 장기철 이사장이 순애에게 직접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지원하는 은빛 요양원이 김정훈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순애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낡은 은빛 요양원. 최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박순애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죠. 아이고,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정말 영광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약속한 의료기기들입니다. 순애가 장 이사장과 함께 복도를 걷던 그때였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서 허름한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에게 웃으며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면허 정지가 풀리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 시골 요양원에 일자리를 구한 그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화려한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앙상한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시골 의사 김정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혈압이 아주 좋으시네. 아이고, 김 의사 양반. 고마워. 뭐려? 이게 제 일인데요. 정훈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다 말고 복도에 선 무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지만 감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 박순애였습니다. 후두둑. 정훈의 손에서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애 역시 그를 발견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 값비싼 정장 대신 때가 낀 낡은 가운,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얼굴 대신 깊게 팬 주름과 텅 빈 듯한 눈. 그는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3년 전처럼 무릎을 꿇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듯 그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알약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낡은 가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순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김 의사 양반 어머니 되시오? 네. 아이고. 우리 김 의사가 매일같이 어머니 사진 보면서 울길래 내가 얼굴을 알지. 저 양반 3년 전에 여기 와서 죽은 사람처럼 축 처져 있더니 요새는 우리 늙은이들 말벗도 돼주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오. 할머니가 정훈의 곁으로 다시 가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김 의사, 그만 울어. 내 어머니 오셨잖아. 가서 인사드려야지. 정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알약을 줍는 척하며 그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약 다시 가져올게요. 정훈은 어머니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약을 주워들고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장 이사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드시죠. 장 이사장님. 네, 회장님. 저기 원장님께.
이 요양원에 제일 급한 게 뭔지 추가로 목록을 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애는 더 이상 아들이 사라진 쪽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흘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용서의 씨앗은 그렇게 3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땅에 뿌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